굴레. 갱도하는 한증막이었다. 며칠 밤이나 불지펴 달구어진 탓이다. 도읍은 곡괭이를 놓으면서 옷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쳐냈다. 열기에 흐물흐물해진 살점이 녹아 흐를 것 같다. 땀을 닦고 난 도읍은 광석과 돌가루 범벅을 나무가래로 걸어모아 대삼태기에 쳐넣었다. 그때 도읍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물체를 얼핏 보았다. 허리를 구부려 한 주먹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우수수 돌 부스러기가 흘러내렸다. 희미한 촛불빛에 들여다보니 그 은근한 빛은 메추리알 만한 돌멩이 하나에서 내뿜고 있었다. 돌멩이를 왼손에 옮겨주면서 바른손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바른손으로 옮겨주고 촛불 가까이 바싹 가져갔다. 촛불빛을 가까이 받은 그 돌멩이는 누런빛이 더욱 은은했고 찬 기는 선뜩하지 않고 무게가 맞질하면서 감촉이 부드러웠다. 한참 들여다보던 도읍은 차츰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고개를 들며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껴본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과도 비슷했다. 그러자 한증막 안같이 무더운 갱도 속에서 땀에 뜬 팔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망연자실 서 있는 그 정신을 되찾게 한 것은 갱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중섭이가 도읍에게 던진 한마디였다. 왜 그래? 중섭은 아까부터 촛불에 무언가 비춰보며 말없이 서 있는 도읍을 건너보고 있다가 심상치 않게 느껴져 한마디 던진 것이다. 그래도 대답 없이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를 보자 중섭은 괭이를 던지고 쇳글만 든 채 다가왔다. 이 사람이 떨고 있잖아. 그러나 중섭은 떨고 있는 그보다도 손에 든 돌멩이를 들여다본 채 깜빡이지도 않고 멈추어버린 그의 두 눈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 여우에라도 홀렸나? 봐, 중섭이 이걸 보란 말이야. 도읍의 더듬거리는 말에 끌려 중섭이 그 돌멩이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거 거의 본능적으로 재빠르게 손에 든 쇳글을 들어 도읍이 바른손으로 받쳐 모시듯 하고 있는 돌멩이 거죽을 버럭 긁었다. 그러자 한 줄기 너무나 선명한 누런빛이 드러났다. 중섭이 자지러지게 소리쳤다. 누랭이다. 도읍도 엄격결에 따라 외쳤다. 누랭이. 그 한마디는 곧 날카롭게 메아리치면서 갱도 안에 들어찬 역군들 귀를 울리고 입과 입을 통하여 순식간에 밀물 소리 같은 고함으로 바뀌었다. 갱도 안 역군들은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말총채 대삼태기를 지려밟고 수레를 밀어제치며 도읍과 중섭 주위로 몰려왔다. 그들은 신들린 사람들이 주문 외듯 소리를 내뿜었다. 누랭이다, 누랭이야. 어디 보자고. 몰려든 역군들은 희미한 촛불빛에 드러난 누랭이를 들여다본다기보다 한결같이 핏발진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러고는 단오 명절 씨름에 이겨서 소를 타게 된 씨름꾼 보는 눈매로 도읍을 쳐다보았다. 어떤 역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읍의 어깨를 툭툭 쳤다. 한참 뒤 역군들 흥분이 웬만큼 가라앉았을 때 갱도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척과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덕대가 역군 2명을 데리고 뛰어 들어왔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타이르듯 거푸 짓거려 댔다.
조용히들 해. 떠들지들 말라고. 이젠 갱내 여군들도 떠들다 말고 잠잠해져 누구 한 사람 들뜬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 터에 덕대의 뚱딴지 같은 말을 듣고는 모두들 까닭없이 면고스러워하며 서로 마주보았다. 회오리 바람인 양 다가온 덕대는 어쩔 줄 모르고 아직도 도흡이 손에 받들어 모시고 있는 누랭이를 획 낚아챘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여전히 조용히들 마음들을 가라앉히라고 거푸 내까리면서 쏟아질 듯 두 눈을 크게 떠 자기 손바닥으로 옮겨진 누랭이를 쏘아보았다. 짐승의 신음 같은 한마디를 틀어냈다. 그리고 내뱉듯이 말했다. 누랭이구나. 덕대는 넋 잃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누랭이를 쳐다보다가 정신이 든 듯 누랭이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다들 꼼짝 말고 이 자리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하듯 한마디 던진 뒤 휙 몸을 돌려 황급히 갱도를 빠져나갔다. 두더지 집을 나서자 덕대는 오리길을 단숨에 달렸다. 평안도 북쪽 끝 운산, 산속, 초겨울이지만 뒷부리를 에일 것 같은 추위조차 그는 느끼지 못했다. 광산본부 사무실로 달려간 덕대는 하늘에 닿는 숨결을 가눌 사이도 없이 광산주 몰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몰스는 물고 있던 시가를 떼면서 느닷없이 자기 방으로 뛰어든 덕대를 보고 두 눈썹 사이를 찌푸리며 왜 이러느냐는 듯이 짜증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몰수가 앉은 자리까지 막무가내로 다가간 덕대는 어깨를 들먹이며 주먹진 한 팔을 테이블 위로 쑥 뻗어 손을 펴면서 소리쳤다. 누랭이. 덕대 손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진 달걀 반만한 누랭이를 보자 몰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무언가 싶어 조선인 사무원 둘이 몰스의 테이블로 엉거주춤 걸음을 옮겨오자 그는 기다란 두 팔을 좌우로 쭉 펴며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노터치. 그 서술에 조선인 사무원들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렸고 덕대도 그만 테이블 쪽으로 굽어졌던 허리를 급히 폈다. 노터치. 몰스는 또 한 번 소리치고 거룩한 동작으로 천천히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엄지와 작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 광석을 집어들어 자기 얼굴로 가져갔다.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몰수의 푸른 눈엔 이상 야릇한 빛이 감돌고 입뿌리는 의미심장하게 일그러졌다. 잠시 뒤 몰수는 방 안에 장승처럼 멍청이 서 있는 조선인 사무원과 덕대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세 번째로 노터치. 되풀이하고는 그 희뿌연 얼굴 전체에 쫙 퍼지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제야 조선인 사무원 둘과 덕대는 한결같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몰수의 웃음과 비슷하게 웃어보려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몰수의 금광에서 처음으로 누랭이를 캐낸 김도흡은 결코 이력 있는 역군이 아니었다. 그는 대대로 평안도 태천에서 자라온 김씨 문중 장손으로 거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제 고장 고개 하나 넘어본 적 없는 젊은이였다. 그가 17살 되던 해 부친이 보증서 준 이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문전 옥답과 선영이 있는 산파는 말할 것도 없고 3대를 살아온 기와집까지 몽땅 날리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숨진 부친을 안매장하듯 선영에 묻고는 한밤에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그는 늙은 어머니를 정주에 사는 사촌에게 맡겼다. 그리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떠다니던 끝에
한 달 전부터 이 운산 광산으로 끼어든 처지였다. 올해 20살로 할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한 도흡은 그렇다고 글 한자 모르는 청맹관이는 아니었다. 그의 부친은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으면서도 어릴 적부터 글재주가 있다 하여 글공부만 해왔다. 그래서 그도 7살에는 이미 천자문을 떼었고 10살에는 영신보감, 12살에는 소학, 14살에는 대학,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는 논어를 비롯한 책 몇 권이 겨우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글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부친이 글공부만 하면서 성현의 길을 찾는 것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노자가 마련되지 않아 한양의 과거 보러 한번 가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부친이 과거에 급제했던들 또 그게 무슨 소용 있으랴 싶었던 것이다. 평안도 일대를 일컫는 관서 사람들도 이씨 조선조 언제인가부터 과거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과거에 급제해도 벼슬자리를 얻을 수 없었으니 결과적으로는 한가하게 풍월이나 읊는 무의 도시꾼만 길러내는 꼴이었다. 주지도 않은 벼슬을 팔아 과거에 급제하고 김칫국만 마시는 것도 우스웠지만 과거를 보지 못할 처지에 뇌고를 썩이는 글공부란 또 무슨 윷값이냐는 것이 도읍의 학문관이었다. 그래서 폐가하자 도읍은 글과 딱 인연을 끊고 성현의 길에서 등 돌렸던 것이다. 사촌에게 늙은 어머니를 맡기고 불효자식으로서의 슬픔을 삼키면서 유랑길을 떠날 때 도읍이 오로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것은 3년 안에 한미천 잡아 어머니를 뵙겠다는 귀거래였다. 그러나 3년은 할 일 없는 방랑 속에 그야말로 유수처럼 흘러갔다. 대장부로서 단단히 결심하고 떠났으나 하루 세끼 창자를 메우기조차 어려웠다. 먹기 위해 머슴까지 살아보았으나 먹기만이 소원이 아니니 오랫동안 한 군데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 없었다. 땅꾼을 따라 나선 적도 있었으나 그로서는 뱀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여나 하고 산삼만 노렸으니 그들과 정이 들어도 오래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땅꾼들과 헤어져 이름난 신만이를 찾아가 겨우 따라다니게 되었지만 그것도 지겹도록 고생만 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신만이들은 땅꾼들과 달리 행동거지에 가리는 것이 많았다. 가령 주막에 들었을 때 주모의 생리 치르는 누런 서단만 보아도 며칠이나 산에 얼씬하지 않았고 산에 오르게 되면 목욕 재개해야 하는 것도 도읍으로서는 성가시기 짝이 없었다. 신만이와 땅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땅꾼은 누구나 뱀을 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신만이는 누구에게나 다 산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으면 산삼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점이었다. 그들은 산신령이 어느 신만이에게 산삼을 캐게 하려고 할 때는 그 신만이 눈에만 산삼이 보이도록 신수를 부린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1년 가까이 따라다닌 끝에 도읍이 신만이 어른더러 제 눈에는 언제나 산삼이 보이겠느냐고 물었다. 신만이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대개 4, 5년은 돼야 하며 그것도 신령님 재량에 따라 더도 덜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4, 5년이라면 마음속 굳게 다짐한 3년을 훨씬 넘는 세월이어서 도읍은 그 신만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되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었는데 일이 안 되다 보면 또 마음에서 살무사 대가리처럼 들먹이는 성현의 길이 원수였다. 이를테면 전에 함께 다니던 땅꾼들은 그날의 재수가 있건 없건 주막에 들면 술 한 사발, 밥 한 그릇에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져 드르렁 코를 골게 마련인데 도읍은 온몸이 솜처럼 지쳐 뼈가 쑤셔도 이상하게 눈만은
감겨지지 않았다. 뚫어진 들창문 문풍지 너머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자왈 자왈 이 궁리 저 궁리 시름에 잠기는 것이다. 그럴 때 자기 한 몸 같으면 어느 주막 손이 가부와 살아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를 혼자 사촌집에서 눈 감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김씨 집안의 어엿한 장손이었던 것이다. 집안을 일으켜야 했다. 자손을 낳아야 했다. 그것이 성현이 가르친 효의 근본이었고 곧 그의 삶의 핵심이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그는 몸 어디에선가 저절로 힘이 솟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순식간에 골아떨어질 수 있었다. 이제 밤이 이슥했다. 그렇게 망연히 지나온 나날을 생각하며 도읍은 얼근한 취기로 풀어진 눈으로 초점 없이 저편 흙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한 도읍의 팔굽을 툭 건드린 사람이 그러한 도읍의 팔굽을 툭 건드린 사람이 있었다. 마주 앉은 덕대였다. 이 사람 뭘 그렇게 생각하나. 그제야 도읍은 흙벽을 바라보던 눈길을 거두며 멋쩍은 듯이 덕대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다. 노랭이 생각은 아니야요. 그야 해서 못하나 남의 것인걸. 그런데 덕대 어른, 양코배기들은 노랭이를 노다지라고 한다지요? 그런가 보더군. 몰수가 노랭이를 보자마자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는 노다지라고 하더구만. 노랭이, 노다지, 어딘가 비슷하군요. 그러고 보니 둘 다 같은 언문의 낮자줄로 시작하는구만. 그런데 덕대 어른, 왜 그러나? 그런 얼굴로? 저는 그 양코백이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야요. 그야 자네도 여기 와서 이제 달포가 넘었으니 오늘이 처음은 아닐 테지. 아니요, 여기 와서는 오늘이 처음이야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언제 그를 봤단 말인가? 지난해 여름 반야사 뒷산에서 만났어요. 지난해 여름? 그 사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신만이 따라 산에 갔다가 봤는데 그게 제가 생전 처음 양코배기를 본 거야요. 숲속에서 불쑥 나타났을 땐 대낮에 웬 도깨비인가 했디요. 그런데 자네 자꾸 양코 하지 말게. 그러다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어른께서 말라면 말지요만 어디 양코가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하려고요. 아니 그렇질 않아. 사무원한테서 들은 말인데 미국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양코라고 하는 모양이야. 그게 좋은 말은 아닌가 봐. 양코란 말을 미국서도 쓴다고요? 놀랐는데요. 양코란 쌍놈이라는 말이라더구만. 이때 앞에서 아까부터 말없이 소주잔만 기울이며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중섭이 취기로 개슴츠레 해진 눈을 흙 뜨며 끼어들었다. 도읍이 자네가 지난해 여름 그 양코배기를 반야서 뒷산에서 만났다는 걸 난 풀이할 수 있어. 그러한 중섭을 보고 덕대가 빙그레 웃었다. 중섭이 또 앵간히 취했군. 아니요, 덕대 어른. 이 중섭이란 놈은 취할수록 조조 꾀가 나는 놈 아닙니까? 취하지는 않았다고요. 여보게. 도읍이 양코 몰수는 이운산 광산주가 되기 전에 틀림없이 이 악영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녀 보았을 거야. 금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맥을 짚어야 했단 말일세. 그랬음직해. 그게 바로 자네와 저 양코배기의 인연이란 거야. 그야 그것이 좋은 인연이 될지 나쁜 인연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네만 어떻든 인연은 인연이디. 인연은 무슨 빌어먹을 인연. 멀리서 바다를 건너와 금만 캐내면 돌아갈 양코와 바다를 건너보기는커녕 아직 한번 바라보지도 못한 이 커리팡즈. 고려인의 중국 발음.
허구 도대체 누랭이가 나오건 노다지가 나오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예 그런 불길한 소리 말라우. 양코와의 인연이라고 소름 끼치네. 아니지 결코 그런 게 아니지. 중섭은 설레설레 손을 내저었다. 벌써 기막힌 인연이 생긴 거야. 자네는 뱀 잡으러 갔고. 아니야. 난 산삼 찾아 나섰던 거야. 글쎄 뱀이건 산삼이건 그게 그거지. 어떻든 자네는 금을 찾아 나선 게 아닌 것만은 틀림없자는가. 그런데 양코베기는 뱀도 산삼도 아닌 바로 누랭이. 그들이 말하는 노다지를 찾으러 나선 걸세. 그러다가 저 양코와 이 커리팡즈는 거기서 딱 부딪힌 거야. 그런데 말일세 도우비. 누랭인가 노다진가를 캐낸 건 누구야? 그건 자넬세. 그런데 노다지를 차지한 건 누군가? 그건 양코백일세. 이건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대놈이 받는 꼴이지. 안 그런가? 도우비? 그리고 자네는 두 번째 양코백이를 만나서 누랭이를 발견한 상금으로 겨우 돈 50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세 번째가 볼만해. 3-4번. 3번 만나면 그때는 판가름이 날 걸세. 판가름은 무슨 판가름? 자네와 그 양코베기의 인연이 좋은 인연인가 나쁜 인연인가 말일세. 거 재수없는 소리 말어. 아니야. 언젠가 자네 지금 내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될 걸세. 그때 덕대가 끼어들었다. 중섭이 자네 좀 가시돋친 말을 하는구만. 가시오? 벨도 다 빼놓은 놈인데 가신 무슨 가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네. 사람에겐 법이라는 게 있어. 법이요? 이놈의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법이란 게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이야요? 우리나라 법이야요? 남의 나라 법이야요? 몰라서 묻는 말인가 중섭이? 내 나라 법도 있고 남의 나라 법도 있고 어디서나 통하는 법이라는 것도 있다네. 거 편리한 법도 있군요.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덕대 어른. 유식한 분들 입만 열면 뭐 금수강산이니 제일강산이니 자랑한답디다만 누랭인가 노다진가 하는 이놈 저놈 남이 다 파먹게 내맡기고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나만 걸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걸꾼이란 말이야요. 쌀 찌어주고 겨 얻어먹는 꼴이란 말입니다. 듣다 못한 도읍이 한번 중섭에게 눈을 주고 나서 덕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얘가 좀 취했어요. 용서하시라요. 덕대는 그저 쩍쩍 입맛을 다시고 나서 그 나름대로 유식을 털어놓았다. 나도 예전에 들은 말인데 한양 조정의 김윤식이라는 꽤 높은 양반이 청나라에 갔다 와서 이제 내 것만 내 것이라고 할 세상이 아니라며 서양 사람들에게 광산권을 맡겨서 금이나 은을 캐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라님께 상소했다는 게야. 그러다 다 캐먹어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지. 얼마를 캐면 얼마를 바친다는 법이 있으니까. 하필 외국 사람들만 재미보게 할 게 뭐야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우리한테야 어디 그걸 캐낼 재간과 신식 도구가 있어야지. 울며 겨자 먹기로구만요. 당장 급하니 하는 수 없지. 거기서 중섭이 또 끼어들었다. 재간이고 도구고 신식이란 게 별게 아니야요. 도읍은 또 한 번 덕대 눈치를 살폈으나 덕대는 그저 시무룩한 얼굴로 속삭이듯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덕대 노릇 하기도 이제 꽤 되네만 말이야. 바르게 서양사람 광산주 쪽이 매사에 후하지. 덕대의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중섭은 얼굴을 도읍 어깨에 가리듯이 하며 피식 웃었다. 그러나 아직도 광산판 물정에 어두운 도읍은 그저 그런가 싶었고 다만 왠지 좀 한심한 것 같은 생각만 남았다. 도읍은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익히 알고 있었다. 17살 때 부친이
친구 보증서 준 탓으로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한푼없는 거짓골이 된 데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러나 고향의 동헌나리가 보여준 법을 생각하면 법이란 받아내거나 긁어내는 데만 무섭고 다른 경우에는 죽도 밥도 아닌가도 싶었다. 그러나 성현의 길과 아울러 법은 역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막연한 생각이었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 없이는 못 사는 경우도 있으니 법은 있어야 하는 건데 법을 엉뚱하게 내휘둘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싫어도 법을 생각해 하는 것은 못마땅했다. 그러나 어떻든 법이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취기도 곁들여 어딘가 알쏭달쏭한 흠은 있었으나 지금 도읍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 거듭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신만이들의 이치였다. 산삼은 누구 눈에나 보이는 게 아니고 산신령이 점지한 사람 눈에만 보이며 산삼을 차지하는 임자는 팔자도 정해져 있다는 그 이치. 도읍은 산삼에 대한 그 이치를 누랭이와 견주어 보았다. 누랭이를 본 것은 도읍 자신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캐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산신령이 자기를 짚어 누랭이를 보게 하고 그것을 캐내게 한 것과 다름없었지만 그 누랭이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코백이 몰수의 차지였다. 그러니 어딘가 산삼에 대한 신만이 이치와 맞지 않는다. 그러자 얼핏 중섭이 말한 맥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반야사 뒷산에서 만난 몰수가 누랭이 맥을 찾아다니고 있었을 거라는 중섭의 말에 따르면 산신령은 몰수를 짚어 누랭이 맥을 찾게 했던 게 아닌가도 싶었다. 그렇다면 신만이들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한증막 같은 갱도 안에서 누랭이를 발견하고 캐낸 것은 그 이치 어디에 갖다 붙여야 할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야 분명히 50전을 받았다. 그토록 야릇한 감촉과 무게를 느끼게 하였던 누랭이는 손바닥에서 사라졌으나 그 대신 50전만은 자기 소나기에 쥘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도읍은 갑자기 깨우침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노다지다. 나에게는 누랭이인데 양코백이 몰수에게는 누랭이가 아닌 노다지. 누랭이는 내 손에서 몰수에게 옮겨가면서 둔갑한 것이로구나. 그러자 도읍은 자기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뒤 운산 광산에서는 끊이지 않고 노다지가 쏟아져 나와 몰수는 금덩어리가 된 배짝을 수없이 미국으로 실어 날랐다. 그는 갱도에 들어와서도 덕대나 역군들을 만나기만 하면 노타치를 연발했고 광석을 부수고 금을 녹이는 현장에 나타나서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노타치라고 떠들며 다녔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역군들에 대한 감시와 노다지 도난에 대한 경계의 주리를 틀어갔다. 역군들은 갱도를 드나들 때면 엄중한 몸수색을 받았고 광산에서 일하는 모든 조선 사람들도 광산 군회를 떠날 때 엄중한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 덕대와 감시원들은 운산, 광산을 떠나는 이삿짐 된장 단지에까지 손을 넣어 휘저어댔다. 그들 역시 몰수의 또 다른 신복들에게 감시받는 것은 물론이다. 음력설을 넘긴 이듬해 대보름을 보내고 입춘도 지나가 운산 깊은 산속에도 맑고 싱싱한 봄빛이 완연해졌을 무렵 덕대는 몰수 사무실로 불려갔다. 몰수는 덕대에게 요즘 그때 그 젊은이가 안 보이는데 웬일이냐고 물었다. 덕대는 처음 몰수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싶었으나 한참 뒤 그것이 도읍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덕대는 얼마 전 늙은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대답했다. 몰수는 덕대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다그쳤다. 그가 떠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나? 그는 물론 보았다고 힘주어 대답했다. 실제로 그는 도읍이 운산 광산을 떠나기 전날 그의 친구 중섭과 함께 소주 한 대와 돼지 다리 하나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것이다.
덕대는 몰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나서 그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몰씨는 그 물음에는 아랑곳 없이 역군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중히 하라고만 일렀다. 언제나 그랬지만 덕대로서는 몰씨의 푸른 눈만 보고는 도무지 그 마음속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덕대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중섭은 펄쩍 뛰었다. 그 양코배기 새끼, 사람을 캐캐 부려먹고도 모자라 도둑 누명까지 씌워? 그러나 덕대도 중섭도 그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 뒤 운산 광산에서는 금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그에 따라 그 일대가 흥청거렸다. 어느덧 1년 생산고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었다. 몰수는 그중 4분의 3을 자기가 차지하고 4분의 1만 민비파가 세력을 쥐고 있던 조선 왕실에 보냈다. 그는 배편으로 미국에 황금 상자를 수없이 실어 보냈는데 각 상자마다 굴다란 붉은 로마자로 다음과 같이 찍는 것을 잊지 않았다. No touch. 그러나 그것이 손대지 말라는 뜻임을 아는 조선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황금 상자를 수송할 때 몰수는 운산에서 수송선까지 엄중히 조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총으로 무장한 감시원을 붙였다. 대개의 조선 사람들은 노터치라는 말을 노다지로 들었고 노다지란 그들 말로 누랭이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했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노다지란 말은 어느새 누랭이를 제쳐놓고 본말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되는 일은 없고 나라 형편이 기울어만 가는 세월에 언제부터인가 노다지, 타령이란 것이 나와 금수강산 방방곡곡 조선 사람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신세타령으로 바뀌었다.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노다지 파려거든 요네 배알에서나 팔 것이지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문전옥답 쳐넣더니 요네 배알까지 쳐넣는구나.